해킹이나 악성 코드 공격으로부터 내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 정보보호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보보호 기술에는 크게 3요소가 있습니다.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이 세 가지 요소를 보장하는 것이 정보보호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기밀성이라고 하는 것은 허가된 사용자만이 읽을 수 있도록, 데이터를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무결성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변경이 되면 그거를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가용성은 우리가 필요로 할 때 그 정보를 언제든지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군대에서 이 보안이 먼저 시작이 됐었는데요. 이미 로마 시대와 같이 2000년 이전에도 이 암호학을 이용해서 기밀성을 보호하려는 그런 노력이 있었다는 것이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상업용 시스템으로 이런 정보 기술들이 많이 활용이 되면서 상업용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확한 그런 내용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원을 줬다고 했는데 받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받았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확하게 중간에 변경이 됐다면 그걸 감지할 수 있는 무결성이 필요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점점 더 많은 컴퓨터 시스템이 중요한 응용에 쓰이다 보니 가용성이 중요해졌습니다. 언제든지 이 끊기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되었는데요. 이와 같이 보안이라고 하면은 기밀성뿐만이 아니라 무결성, 가용성이 보장이 될 때 우리는 안전한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안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암호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고요. 네트워크 보안, 그리고 시스템 보안,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암호학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에 기반을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보호를 하기 위한 기반 기술들인데요. 예를 들면 2000여 년 전에 로마 시대부터 군대에 명령을 내리는 그런 내용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암호 기술들을 사용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기술들이 암호학의 이런 목표라고 본다면요. 네트워크 보안이라고 하는 부분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시스템이 이렇게 통신을 할 때 필요로 되는 다양한 보호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악성 코드가 유포되는 상황을 네트워크에서 감시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접근 제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화벽에 관련된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공격도 빠른 시간 내에 탐지하기 위한 그런 공격 감지 기술들이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스템 보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시스템 보안은 소위 말해 하드웨어와 그 위에 구동이 되는 소프트웨어, 여기에서 필요로 되는 다양한 보안 기술을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이 시스템이 구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이런 시스템 보안에서 필요로 되는 기술인데요. 특히 최근에는 다양한 사물 인터넷 기기들이 개발이 되면서 시스템 보안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보안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 단계에서 보안을 고려를 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우리가 제품을 사용자한테 전달을 해서 어떤 위협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이런 보안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효과적이지만 해결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는 알려진 취약점을 미리 제거한다든지, 어떤 프로그램들의 어떤 취약한 유형들을 미리 파악한다든지, 그리고 다양한 테스팅 기법들을 자동화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여기 소프트웨어 보안에 포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안이 담보가 되지 않은 기술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좋아 보일지라도 이게 튼튼한 기반 위에 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제품들은 좋은 성능을 내고
견고해서 오래 쓸 수 있는 것이 좋은 제품이라고 인식이 되어졌다면 앞으로는 점점 더 컴퓨터와 관련된 기술들이 접목이 되면서 보안이 강화되고 편리한 제품을 더 고급 제품으로 인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급 서비스, 고급 제품이 되기 위해서라도 보안은 꼭 필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국내 정보보호 기술은 최상위, 하지만 관리는 더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이 남북 대치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이 있고 중국과 미국은 항상 갈등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으면서 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고 많은 사건 사고가 거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으로 그동안 보안 관련된 기술은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해오고 있고요. 이렇게 한 나라에서 다양한 보안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서 보안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기술만으로 보안을 해결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컴퓨터와 관련된 시스템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각자가 컴퓨터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거기에 필요로 되는 그런 기술들을 접목을 할 때 우리 주변 컴퓨터 환경이 안전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술은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지만 관리에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보안 전문가라고 하면 컴퓨터 시스템의 구동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게 어떻게 하면은 오용이 되거나 공격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더불어서 어떻게 해야지 이 시스템을 그런 해킹이나 악성 코드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할 것인지를 설계하고 개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안 전문가라고 하면은 이러한 하드웨어 그리고 그 위에 돌아가는 운영체제 그리고 그 위에 어플리케이션의 구동 원리까지 다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더불어 최근에는 인터넷으로 많은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터넷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들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과목으로 친다고 하면 컴퓨터 구조, 운영체제, 컴퓨터 네트워크의 원리를 이해하고 거기에 역공항이나 기타 악성 코드, 해킹 등에 대한 어떤 기술과 대응 방안 등을 공부를 해가면서 하나씩 전문성을 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같이 많은 부분들이 자동화되고 네트워크로 연동이 되면서 굉장히 유용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더 보안에 관련된 부분은 요구사항들이 많아질 것이고요.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들도 더 다양하게 필요로 될 것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 유일하게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컴퓨터 보안, 이 기술이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더 많은 기술이 필요로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에는 누구나 다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보안 관련된 분야는 다른 최첨단 기술 분야에 비해서 장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기에 더 많은 그런 경험을 하면 할수록 그 가치가 높게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또 관리라든지 법제도, 사고에 대응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각계각층 요소마다 다 서로 다른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 가치는 더 존중되어질 수밖에 없고 또 우리 사회에서는 점점 더 필요로 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보안 전문가는 해야 할 일은 많아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니냐, 굉장히 처우가 열악한 부분이 아니냐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꼭 필요한 그런 인재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우리 고려대학교 신입생 여러분들도 그러한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보안 전문가로서 일을 하게 된다면 또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국교역술정보원의 김한성입니다. 지금까지는 컴퓨팅 사고력, 프로그래밍과 같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다소 인문학적인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인공지능과 윤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삶에 많이 다가와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는 시리, 빅스비와 같은 음성을 인식하는 인공지능은 이미 많이 사용해 봤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는 저희 고려대학교에서는 음식 주문 배달로 유명한 한 업체와 함께 배달 로봇 연구를 시작했고 화면에 보이는 게 그 배달 로봇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제품이 이미 나와서 천안의 한 푸드코트에서 이미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도로를 달리는 자율주행 자동차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러 업체에서 앞다투면서 시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나 차선 변경과 같이 낮은 단계의 인공지능은 이미 상용화가 되어 있죠. 특히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 닥터 왓슨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한 7개 정도의 대형 병원에서 이미 도입을 했고 현재도 환자의 증상을 진단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발전이 항상 편리함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길병원에서는 방금 이야기했던 닥터 왓슨을 1년간 시범 적용해 봤더니 의사의 처방과 왓슨의 처방이 한 55% 정도만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 결과는 오히려 이 왓슨의 진단 결과가 이 의사와 환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의사가 왓슨의 처방을 보고 매우 합리적이다 라고 판단해서 처방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잘못된 처방이었고 환자에게 부작용까지 있었다면 이것을 온전히 의사의 잘못이라고만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 왓슨의 개발자나 개발 업체에도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더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한국정보화진흥원이라는 곳에서는 이러한 인공지능에 대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이 미래신호탐지기법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앞으로 발생한 윤리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이슈들을 분석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머지않아 나타날 문제와 아직은 미미하지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분석을 한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강한 신호, 즉 지금 이미 나타나고 있거나 혹은 머지않아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슈인 안정성과 이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인공지능 스피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화면에 보이는 것은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들입니다. TV나 광고에서 한 번쯤 봤을 법한 스피커들입니다. 이런 인공지능 스피커는 기존 핸드폰에 있던 이 시리라는 혹은 빅스비 같은 음성인식 인공지능이 별도로 독립을 해서 더욱 다양한 사물과 만나면서 그 기능이 더욱 강력해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TV 속의 물품을 주문을 하거나 집의 조명을 켜거나 끄거나 혹은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기도 합니다. 또 필요할 때는 영어 공부를 같이 할 수도 있죠. 네, 그렇게 우리 삶 속에 깊숙이 들어온 제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스피커의 이름을 만약에 아리라고 할 때 아리야라고 부르면 이 스피커가 반응을 하고 또 어떤 물건을 주문해 달라고 하면은 찾아서 결과를 알려주거나 쇼핑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데 과연 우리가 말한 이 음성 정보들은 과연 이 아리가 계속 가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듣고 난 다음에 바로 폐기를 하는 걸까요? 실제로 인공지능 스피커의 응답 프로세스를 보면은 조금 유추가 가능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아마존의 알렉사에 대한 프로세스입니다. 먼저 인공지능 스피커는 항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이 이름이나 호출 정보를 들으면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활성 상태에서 명령어를 받으면 해당 명령어를 가지고 이 아마존의 웹서버에 접속을 해서 이 웹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데이터를 변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웹의 여러 정보들과 매칭을 해서 가장 적합한 정보를 찾은 다음에 사용자가 들을 수 있는 음성 정보로 다시 가공을 해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플랫폼은 자연스럽게 음성 정보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음성 정보를 가지고 있는 시간은 짧거나 길거나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각 업체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검색을 위해서는 플랫폼들이 다 음성 정보를 저장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음성 정보에는 사실 상당히 많은 개인정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음식이나 쇼핑 등의 취향뿐만이 아니라 개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대화가 실제적으로는 녹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얼마 전에 작년의 사건입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이 알렉사를 사용했던 미국의 한 어떤 부부가 일상적인 대화가 갑자기 녹음이 돼서 친구들에게 전송이 되는 사건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이 부부의 대화 속에서 이 알렉사가 스스로 부부의 대화를 잘못 인지를 해서 자신이 호출된 것으로 이제 인지를 한 것이죠. 그리고 또 이어서 그 대화를 녹음을 해라 라는 것으로 인식을 한 다음에 또 이어서 누군가에게 보내라 라고까지 연속적으로 잘못 인식을 하면서 부부의 모든 대화들이 다 문자로 전송이 된 것입니다. 자, 사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데이터가 모두 서버에 저장이 되다 보니까 이 정부나 혹은 특정 단체에서 정보를 감시하거나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실제 인공지능 스피커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음성정보 데이터의 저장 여부입니다. 대부분의 스피커가 호출 전에는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지만 호출 후에는 일괄되게 저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개인정보 식별, 비식별 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수사기관 요청을 할 경우에 협조가 가능하다라고 응답하는 업체들이 대부분이었죠. 이 말인즉슨 실제로는 특정 목적에 부합만 된다면 개인들의 정보를 취합을 해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검색 기록과 함께 이제는 음성 기록까지 개인의 모든 정보가 기록되고 감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술에 대한 지나친 우려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간의 편리함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 등장함으로 인해 또다시 발생하는 이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이슈들을 조금 더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서비스와 정책들이 우리의 프라이버시를 적극 보호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서비스 관련 기관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먼저 인식을 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가장 큰 이슈가 과거에는 이 윤리학자들의 사고 훈련 도구로만 있었던 이 트롤리 딜레마라는 것이 현실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 트롤리라는 것은 이 광물과 같은 것을 옮기는 옛날의 기차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트롤리가 선로를 따라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앞에 10명 있는 것을 발견해서 급히 왼쪽으로 경로를 바꾸려고 보니까 한 명이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이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핸들을 돌릴 것인가? 돌리지 않을 것인가? 와 관련된 다양한 비슷한 이 상황에 대한 이 도덕적 판단에 관련된 사고 실험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일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의 사고 실험으로만 남았었는데 이것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되는 지금의 시점에서는 실제로 발생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것을 가지고 실험을 한 논문을 살펴보면은 자동차가 앞으로 가고 있을 때 갑작스럽게 이 10명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오른쪽으로 돌리려고 보니까 핸들을 돌리면 한 명의 사람이 이제 크게 다치거나 혹은 운전자 자신이 다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핸들을 돌릴 것인가 관련된 질문을 그 논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여기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핸들을 돌리는 것이 윤리적으로 보이나요, 혹시? 응답자들의 70% 이상은 핸들을 돌리겠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즉, 자신을 희생해서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러한 자동차가 만약 자율주행 자동차가 된다면 구입을 하겠느냐라는 질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구입을 하지 않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다수인 보행자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그 자동차 탑승자가 자신이거나 혹은 자신의 가족인 경우에는 어김없이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최근에는 이 MIT에서 이러한 연구를 정량화할 수 있는지 실험을 하기 위해서 전 세계 사람들 대상으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이 실제 실험 장면인데요. 이 모럴머신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도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도 한글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400만 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주요 결과를 보면 재밌습니다. 각 그림은 특정 가치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대적인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U로 나온 값은 제가 임의로 선택을 한 것이고요. Others라고 나와 있는 것은 실험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에 대한 결과입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은 사람의 수가 가치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주는 그림인데요. 약 70% 사람들이 적은 사람보다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선택하겠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탑승자와 보행자 중심으로 결과가 나온 건데요. 한 5대5 정도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호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지 보여주는 것인데 60% 사람들은 신호를 지키는 사람을 조금 더 보호해 주겠다라고 판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성별이나 인간과 동물, 그리고 어린이와 노약자와 같이 매우 다양한 분류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사항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어떠한 상황에서도 90% 이상의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해서 매우 앞서가고 있는 독일은 작년에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동물이나 재산보다 사람의 생명을 우선시해야 된다 라는 것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만 위에 언급했던 딜레마, 즉 소수냐, 다수냐, 혹은 어린이냐, 노약자냐와 같은 것은 아직은 인공지능에 맡겨둘 수는 없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할 수도 없다라고 명확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완전한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아직 논의하고 합의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 올해 초에는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시범 운전을 하는 중에 사람을 치이는 사망사고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망자 유가족과 업체 간 합의가 잘 진행된 것으로 보도가 됐지만 향후 시중에 나오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처음에 봤던 이 사진을 보고 오늘의 시간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사실 처음에 봤던 이 사진은 예전에는 다소 전문가 집단만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인식되었던 이 IEEE에서 만든 인공지능 만들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책에서 언급된 내용 중에서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이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동화된 시스템의 작동 방식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공지능 의사결정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관여를 하고 시스템 디자인에 따른 결과에 책임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개인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과 개인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정의, 그리고 관리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저는 이제 이러한 고민이 전문가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같이 생각하고 논의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시나요? 오늘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